예, 이번 시간에는 그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에 관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서론에서 이제 저희가 인간의 존엄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논의되는 것은 이제 배아줄기 세포 연구입니다.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통해서 인간에게 그 이익이 있다.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배아줄기 세포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었죠. 지금도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해서 인간의 존엄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 헌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또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아 연구와 충돌하는 배아 보호, 그리고 그것과 인간의 그러면 인간으로 볼 수 있는 시기는 뭐냐? 또 생명권과 생명권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마지막으로 이제 고문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문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아주 동일선상에 있는 인간 존엄의 주체 및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헌법적 성격이요, 이게 헌법 원칙이냐 아니면 기본권이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을 헌법 원칙은 뭐냐면 객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객관적인 헌법 원칙으로만 보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는 없어요. 다른 기본권 조항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존엄을 단순히 객관적인 헌법 원칙이라고 보면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에서 인간의 존엄이 침해되었을 때, 그때 개개의 국민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받았다고, 그런 또 침해를 배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보면 국가는 걔네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존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은요, 단순히 우리가 명목적으로 존중된다, 이렇게만 해서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존중될 뿐만 아니라 보호되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보호되어야 합니다. 지금 인간 존엄성의 헌법적 성격을 제가 주관적 공권의 기본권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권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존엄이란 것은 어떤 인간이 발달이 빠르다, 똑똑하다, 성숙이 됐다, 많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정도, 그 사람의 의식이 뛰어나다, 낮다, 학력이 좋다, 어떻다,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어떠한 차별도 금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그래서 지금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 생명의 시초와 관련되어 있다. 인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과 인간의 존엄은 같이 동시에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또는
이런 것들 생명 과정의 시작 근원서부터 우리가 또 인간 존엄과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많이 말하는 배아, 인간의 배아는 이 배아 자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헌법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에 관해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존엄은 단지 개별적 개인의 존엄이 아니라 인류로서의 인간의 존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이란 것은 개개인의 존엄, 그것을 지금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 전체, 인류로서의 인간의 존엄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특성, 자신의 성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서도 인간의 존엄은 지니고 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 때문에 의미 있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막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은 비존엄한 행위로 인해 스스로 그 존재 자체를 상실할 수는 없어. 자기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한 범죄자라도 살인범이라도 그 사람이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이기에 지니는 존엄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엄에 그러면 우리가 시기는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인간 존엄의 종기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사망 전까지, 인간이 시작부터 사람의 사망 전까지 인간에게 인간 존엄이 부여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생명은 인간 존엄의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인간의 잠재적인 발현 가능성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지만 사망 이후에도 생존 시에 지녔던 존엄한 지위로부터 나오는 반사효로서 사후적 인격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인간의 존엄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의 주체가 상실되면 동시에 인간의 존엄도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2번 인간 존엄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학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인간의 존엄 1에서 제가 많이 설명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 인간의 존엄에 관한 학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고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적 관점의 인간의 존엄, 또 하나는 철학적 관점에서의 인간의 존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인간은 신의 모상, 신을 닮았다는 겁니다. 신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imago Dei 이렇게 말하는데 신의 모상의 닮은 형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엄하다 이렇게 보는 게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그에 반해서 철학적 관점에서는 뭐 계속 제가 설명드렸지만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칸트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 어디서 봅니까? 인간의 자율성에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존엄하냐? 그 근원은 뭐냐? 근거는 인간이 자율적이기 때문이다.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에 기반해서 여러 또 나중에 학설이 나오는데 그게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관계이론, 의사소통이론, 그 다음 은사이론 이런 게 있습니다. 지창금이론, 그 다음 성과이론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관계이론부터 짧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인간의 존엄은 뭐냐? 인간 상호 간의 사회적 평가와 존중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관계이론, 인정이론 이겁니다. 인정되는 것이다. 왜? 인간의 존엄은 그냥 존재한다고 인간이 존엄한 것은 아니고 관계, 사람 간의 관계, 의사소통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은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 전제 조건이자 결과물이다. 이런 겁니다. 관계론에서는 인간의 존엄은 사회적 존중의 긍정적 평가를 통한 사회적 인정에 의해서 형성된다. 인간의 존엄은 개인에 대한 인간성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굉장히 어렵죠. 예, 관계이론. 관계이론 누가 주장했다고 그랬죠? 제가 호프만. 그 다음에 이제 은사이론을 말씀드릴 텐데, 은사이론은 기독교적 자연법 사상입니다. 뭐 칸트의 철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네. 은사이론은 뭐냐? 인간의 존엄은 창조자인 신에 의해서 부여받은 것이다. 은사이론입니다. 은사,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 은사이론은 결국에 독일 기본법 1조 1항의 인간의 존엄이라는 규정을 만들 때, 조항을 만들 때 기본 입장이 됩니다. 은사이론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존엄은 창조자인 신에 의해서 인간이 세상에 내려보내질 때 인간에게 지창금으로 소재해서 보낸 그런 고유한 성질, 개인주의적 특성 뭐 이런 것이라. 그러니까 칸트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윤리적 자유의지에 기초한 도덕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른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절대적인 가치인 존엄성을 누구나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은사, 지창금 이론, 은사 이론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성과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과 이론은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개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서 아이덴티티죠. 정체성을 형성함을 통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낸 성과, 라이스토인데 성과를 인간의 존엄의 근거로 본다는 성과 이론은 그래서 독자적인 창조적으로서 인간의 주관성을 특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성과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뭐 존엄을 타고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삶, 사회적 생활을 통한 전제 조건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회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과를 이뤄내야 됩니다. 루만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보장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들의 인격적인 행위들의 총합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루만의 성과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여러 학설들을 간단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루만의 지금 말한 루만의 성과 이론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철학적 전통에 기속되지 않고 그 논리에 기반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 형성이라는 것과 아주 인간의 정체성 형성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있다. 존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만 성과 이론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개인이 의사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뭐 이런 경우에는 정체성, 막 태어난 갓난아기 정체성 형성이 어렵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을 부여할 수 없는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은사이론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인간의 존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대단한 그리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을 반박할 수 없는 이런 은사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이론은 이 인간의 존엄을 적극적으로 이게 인간의 존엄이다 이렇게 내릴 수 없고 개념적이라 할 수 없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이 침해되는 소극적인 침해 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이 침해됐다 아니다 소극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됩니까? 보호 영역의 제한 문제, 보호 영역의 제한, 침해 문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이론. 관계이론은 인간의 특정한 상태, 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은 그런데 여기 그 관계이론을 또 비판하자면 인간이 어떤 특정한 상태, 관계에 있다라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관계이론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인간 존엄의 보호 영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은요, 인간 존엄은 보호 영역을 확정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아까 지금 제가 은사이론 하면서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인간 존엄의 보호 영역은 적극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인간 존엄의 보호 영역은 소극적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존엄은 소극적으로 침해될 경우에 인간 존엄이 침해됐다라고 확인하는 소극적인 방향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인간의 책임 능력이나 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것으로 또 파악할 수도 없고 약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존엄 보호 영역관에서 우리 듀이리 씨가 얘기한 인간 존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간을 단지 국가의 객체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객체 금지, 객체화 금지입니다. 이 객체 공식, objective formal인데 객체 공식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주체성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될 정도로 경시되어 취급되면 안 된다. 자의적인 국가 행위로 인해 국가 권력에 어떻습니까? 객체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인간의 존엄이 침해된다는 거죠. 이 객체 공식은 그러니까 인간이 객체로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대상으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공식입니다. 객체 공식.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그겁니다. 인간의 존엄이 다른 기본권과 형량되어질 수 있는 그건 형량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과 재산권 이거 형량될 수 있죠. 형량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존엄, 예를 들면 생명권과 생명권이 상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량이 불가피하다. 형량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나의 생명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형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3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제가 그 3장의 제목을 인간 존엄과 관련한 구체적 현실적 문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배아 보호와 배아 연구.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배아 연구, 배아 보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인간 수정란의 발생학적 관찰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요, 지금 배아 문제는요, 인간의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생명권과 생명권의 충돌, 상충, 또 인간의 생명권과 다른 보육 간의 상충,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인간 수정란의 발생학적 관찰,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배아의 법적 지위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수정란 같은 거, 수정란의 발전 단계 이런 걸 보시게 됩니다. 인간의 개체 발전 과정을 잘 발생학적 관찰을 해보면요, 이겁니다.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와 수정하게 되죠. 그럼 수정하면 정자와 난자 각 23개의 염색체가 서로 쌍을 이루는 23개의 쌍의 염색체를 지닌 단세포 수정란이 됩니다. 수정란. 즉, 이 수정란, 수정 후 하루 정도 지나면
이런 접합체는 세포 분열을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개의 세포로 나눠지고 그 후에는 얼마간 있다가 세포질의 증가 없이 등분하는 세포 분열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세포들을 할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구의 전체 덩어리, 이걸 뭐라 하면 상실배라고 합니다. 이 덩어리 전체를 상실배라고 합니다. 수정후 한 4일 내지 5일, 6일, 7일 이 정도 되면 상실배가 두 층으로 갈라집니다. 두 층으로 분리됩니다. 내부에서 덩어리가 형성되는 내세포 덩어리가 있고요. 외부에서 이를 둘러싸는 영양세포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배반포라고 합니다. 배반포라고 합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요, 배반포 단계에서 자궁의 착상이 이루어지고, 이때부터 모체와 영양물질의 그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수정란에 모체와 영양물질 교류를 통해서 임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면 내세포 덩어리는 두 층으로 갈라지고 배반포 한쪽 끝에는 원시선이 생깁니다. 이렇게 원시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며칠이요? 수정 후 14일 되면 거의 경과되면 원시선이 프리미티브 스트라이크라는 원시선이 형성됩니다. 이 원시선은 후에 척추의 기원이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 원시선이 있는 거기 그 위치로부터 개별 기관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 분열된 각각의 세포들은 개별 신체 기관으로 성장해서 8주까지 장기가 완성되고 8주 이후부터는 이들 장기들의 양쪽으로 성장해서 성체가 됩니다. 이런 발생기 과정의 특징에 따라 발생학자들은 모든 장기가 형성되는 8주를 기준으로 그 이전을 배아, 8주 이후를 태아, 배아와 태아를 8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배아의 경우는 수정란에서 접합체, 상실배, 배반포 단계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발달 과정 중 약 14일이 되는 날에 배아에는 뭐가 생긴다? 원시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생학자들은 14일이라는 기준을 해서 이전에 8세포기까지를 전배아, 8세포기 이후부터 8주까지 8세포기부터 8주까지를 후배아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 후에 14일이 되면 수정란은 분열해서 8세포기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8세포기 단계까지의 배아, 이건 전배아요. 배아에서 하나의 세포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분리해서 꺼내서 다시 세포 분열시키면 8개의 세포가 각각 하나의 완전한 개개 세포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생할 때 8세포기, 그러니까 전배아 상태의 배아세포를 전능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8세포기까지의 배아에서 따로 분리하더라도 8개의 세포가 각각 독립된 성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리하더라도 이것은 각 세포에게 무의하다고 발생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8세포기 이후부터는 기관 발생이 만료되는 8주까지 각 세포는 어느 정도 성격이 특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의 세포, 이거 다능세포, 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각 세포의 능력이 특정, 8세포기 이후부터는 그 세포가 각자의 능력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이 배아복주는 이제 원시선이 형성되기 전인 수정 후 14일 이전까지의 수정란을 이렇게 분리해서
제조,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아복제는 배아가 아닌 정확히 말하면 전배아 상태의 포배를 복제하여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기, 두 번째 인간의 시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헌법적으로 배아가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시기하고요, 인간의 출생 시기는 다릅니다. 인간의 시기와 인간의 출생 시기는 뭐 전부 노출수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거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인간의 시기는 출생 시기와 다르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기는 인간의 출생이라는 것은 태아와 인간의 문제죠. 근데 인간의 시기는 배아냐 인간이냐의 문제입니다. 태아도 인간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인간 배아의 문제는 인간의 시기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제가 도표로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첫 번째 설은 수정시설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체외해서 수정란이 되는 시점. 이거를 수정시설이라고. 수정시설이 하나 있고, 인간 시기는 언제냐? 수정됐을 때다. 두 번째 입장은 수정 후에요. 지금 첫 번째 말하는 수정시 이후에, 수정한 이후에 7일 내지 또는 8일이 되면요. 예? 수정란이 어떻게 됩니까? 자궁 내에 도착합니다. 자궁 내막에 이루고 점막에 부착돼요. 그래서 모체와 일정한 관계를 이루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궁에 착상하는 거죠. 이 착상할 때, 한 수정 후 7, 8일 후에 착상될 때 인간이다. 이게 착상시대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이 수정 후에 14일 되면 아까 뭐가 생깁니까? 원시선이 생기는데, 이 원시선이 딱 생겼을 때 이것이 인간이다. 원시선 형성 시설입니다. 이 세 가지 설이 아주 팽팽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하나의 그 개체가 수정란에서 접합체, 배아, 태아를 거쳐 하나의 성체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 시설은 뭐냐면요. 수정란이든 이 접합체든 배아든 태아든 뭐 이거는 다 똑같다. 동일설이라고도 합니다. 수정 시설은 동일성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수정란이든 접합체든 배아든 태아든 다 하나의 개체 아니야. 똑같은 개체고 다 똑같은 DNA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수정란이 되면 인간으로서 발전할 수 있으며 하나의 유전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때부터 수정한 때로부터 인간 생명의 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독일의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타르크라는 유명한 헌법학자인데, 헌법 교수인데, 이 사람은 듀리히의 아까 객체설 요것과 뭐 다른 이론을 합쳐서 슈타르크라는 사람은 뭐냐면 배아의 인간 존엄의 기본권 주체성은 배아를 줄기세포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배아의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아를 줄기세포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정란은 인간의 존엄권과 생명권을 갖춘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베켄페르데도 인간 배아는 세포의 수나 몇 개, 8개, 16개 되었을 자궁벽에 착상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면 수정란이 되는 시점부터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각각의 23개의 염색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를 결합해서 수정이 되면 독립된 개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시설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독일의 다수학자들이 인간의 존엄과 관련해서 인간의 시기를 수정시설에 입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착상시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착상은 언제냐? 수정 후 7, 8일이 되면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이루어 점막에 부착하여 모체와 관계를 형성한다. 이게 착상시설이죠. 착상, 점막에 부착되어 모체와의 관계를 이루게 된 이 착상, 요거도 하는 겁니다. 이 착상시를 인간의 시기로 본다. 그러니까 수정란이 만약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착상에 의해서 비로소 생물학적 개별화가 시작된다라고 보는 설이 착상시선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정 후 14일이 되면 원시선이 형성되는데 이 원시선 형성될 때가 인간의 시기다. 이게 원시선 형성시설 수정 후 14일설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미만의 배아는 인간의 개체성을 가지려면 세포들이 부분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14일 미만의 배아는 세포들이 부분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14일 미만까지는 척추나 내장 등 신체 기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4일 미만의 배아를 인간 개체로 볼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개체로 보려면 14일 원시선 형성될 때부터 볼 수가 있다. 이 원시선 형성 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배아복제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가장 늦게 인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가장 수정시설보다 착상시설보다 가장 늦게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배아복제 연구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사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이 배아라는 것도 또 이 수정 때부터 인간 생명은 헌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기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점점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그 수정란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래서 인간 배아 복제를 위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권과 관련된 기본권 상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아주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하죠. 생명에 대한 침해를 받는 생명은 되살릴 수 없는 불소생성도 지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거죠, 우리한테. 생명이라는 기본권은 그런데 생명이라는 생명권도 다른 생명권과 상충할 수가 있습니다. 상충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인간의 존엄이 부닥치게 되죠.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형량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임산부가 이제 태아를 출생하는데 굉장히 임산부의 생명이 위독하다. 또 그때 태아도 생명이 위독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임산부의 생명을 살릴 것이냐 태아의 생명을 살릴 것이냐, 이게 기본권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국가의 의무 충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가의 의무 충돌, 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2001년에 9월 11일 날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라 합니까? 9.11 테러라고 그러죠. 그 미국 뉴욕의 이슬람 테러 단체가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항공기를 납치해서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그 민간 항공기를 자살 테러로 사용해서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 쌍벽 빌딩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이 비행기 테러, 대폭발 테러에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266명의 승객이 죽고 그 밑에 쌍벽 빌딩에 있던 사람들, 그 밑에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한 지금 추산 2,800명 내지 3,000 몇백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몇 년 후에 2005년 1월에 독일 항공안전법 14조 3항을 독일이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승객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항공기가 만약 테러범에 의해서 납치돼서 항공기를 통해서 이 지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협을 한다. 생명의 위협을 한다. 그럴 때는 현재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그 항공기를 향해 납치된 항공기를 향해서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합니다. 독일 연방재판소는 여기에 관해서 뭐라고 했냐? 결국에는 독일 항공안전법 제14조 3항은 독일 기본법 제1조 1항 인간의 존엄과 관련하여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독일 항공안전법 제14조 3항은 미국의 9.11 사건 테러 경우처럼 민간 항공기가 납치된 민간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돼서 지상의 사람들까지도 지상의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했을 때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었는데 이것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거죠. 그 항공기 테러범에서 납치된 항공기 내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본권 보호 의무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과 무관하지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테러된 비행기에서 생명이 침해될 때 국가의 생명 존중 의무. 그러니까 국가의 생명 존중 의무와 그 항공기 승객들의 생명 보호 의무가 충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생명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항공기 승객들의 생명 보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할 것이냐. 의 문제라는 거죠. 둘 다 국가의 의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례를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경찰이 죽음의 위협에 있는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인질 유괴범을 저격해서 사살하도록 명령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인질 유괴범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존중을 이행해서 인질을 그냥 놔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인질을 죽게 하든지, 아니면 경찰이 인질에 대한 기본권 보호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 인질 유괴범을 저격해서 인질 유괴범의 생명을 빼앗아서 인질 유괴범을 사살하든지 양자택일의 경우입니다. 적극적인 기본권 보호 의무, 생명 보호 의무를 행위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생명 존중 의무, 국가의 생명 존중 의무를 그냥 놔둘 것인지, 이런 갈등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의 존중 의무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충돌할 때는 기본권 존중 의무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질 유괴범을 저격하면서까지 인질 유괴범의 생명을 침해하면서까지 인질을 구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러한 기본권 보호 의무와 생명 존중 의무와 생명 보호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우리가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질 유괴범을 사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근데 하여튼 이게 논란이 많지만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문의 금지에 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문 금지는요, 고문이란 건 뭡니까? 인간 존엄의 침해와 과정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겁니다. 고문이란 처벌의 목적으로, 자백이나 정보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대해서 아주 격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우리가 고문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뭐 고문의 피해자는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으로 불리한 집단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고문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나치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문은 그래서 인간 존엄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문은 종적으로 금지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유명한 사건 하나를 말하면 독일의 다쉬너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고문의 허용 여부 관련된 건데, 프랑크푸르트 경찰청장인 다쉬너라는 사람인데, 월프강 다쉬너라는 사람인데, 그 경찰이요, 경찰청장이니까 직무상 강요에서 자신의 밑에 있는 공범인 형사 경감, 자 밑에 있는 형사 경감이 나쁜 일을 했어요. 유괴를 했어요. 그 사람이 앤니히 카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괴된 아인 매칠러가 감금된 장소를 알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형사 경감에게 그 체포된 유괴범을 고문하라고 했어요. 고문하라고 했는데 고문해서 이제 그 매칠러라는 아이가 감금된 장소를 알아내긴 냈는데 결국 이 고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다슈너라는 경찰청장이 고문을 하도록 그 경감한테 지시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자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고문을 허용할 수 있느냐, 고문이 허용되느냐, 이거를 구조고문이라고 합니다. 그 인지를 구조하기 위한 고문, 구조고문이라는데, 이 구조고문이 허용될 수 있느냐? 그래서 논란이 많은데, 구조고문이 허용되려면 포로인 범죄자의 침묵에 의해서 무고한 다른 국민의 생명이 절박한 위험 상태에 있어야 하고, 고문행위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고문은 인간 존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고문이 허용되면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인간의 존엄과 관련해서 배아 연구, 배아 보호, 그 다음에 의무충돌, 국가의 의무충돌, 그다음 고문 금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한번 다시 잘 살펴보시고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